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거진 이른바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관련 의혹이 한동훈 후보에 대한 후보직 사퇴 요구로까지 번지는 듯한 모습입니다. 일부 원외 인사들이 한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계획하자 제2의 연판장 사태라고 맞받아치는 등 논란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민진 기자, 한동훈 후보 사퇴 기자회견 오늘 예정대로 진행됩니까? 아닙니다. 당초 국민의힘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오늘 오후 3시에 한동훈 후보 사퇴 요구 기자회견을 계획했는데 관련 논란이 커지자 결국 보류했습니다. 앞서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어제 저녁부터 동료 위원장들에게 한동훈 후보 사퇴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는 전화를 돌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회견에도 20여 명이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관련해서 반발도 컸습니다. 원외 당협위원장 협의회장인 김종혁 위원장은 파렴치한 해당 행위라며 기자회견에 참석하거나 이름을 올린 사람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당권 주자들도 한마디씩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연판장 구태를 극복하겠다며 여론이 나쁘다고 놀라 연판장을 취소하지 말고 그냥 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원희룡 후보는 김 여사와 나눈 문자를 공개해서 진실을 밝히거나 아니면 사과를 해서 이 논란을 마무리하자고 했고요. 나경원 후보도 이번 논란은 한동훈 후보가 당에 해를 끼쳤느냐를 따지는 문제라며 한동훈 후보가 아전인수격으로 지난 전당대회 연판장 사건을 두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진화에 나섰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부터 호남제주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전국 5개 권역에서 합동연설회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2주 남짓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문자 무시 논란이 거센 후폭풍을 낳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전 대표의 일극 체제에 힘이 실릴지 아니면 변수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부 원외 인사들이 한동훈 후보 사퇴 등의 여부를 다른 원외 인사들에게 물었고 반발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아까 전화 연결 보셨지만 기자회견까지도 할 예정이었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참 문자 하나가 또다시 전국의 중요한 핵심적인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 목요일이었던가요? 아마 이 CBS 방송을 통해서 당시 선거 과정에 지난 1월 달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당에서 사과를 요구를 하면 명품백 관련한 거죠. 예. 요구를 하면 하겠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이제 한 5차례 정도 보냈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한동훈 당시 위원장이 이를 읽고 대답하지 않았다. 소위 일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게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이제 공적인 어떤 관계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사과 문제에 대해서는 공적인 라인을 통해서 전달을 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적으로 대답할 성격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지금 이제 이 원희룡 후보라든지 나경원 후보 등등은 이게 지금 영부인이 이렇게 사퇴 의사를 사과 의사를 밝혔는데 왜 당시에 이 중요한 선거의 이슈를 당시에 어떤 당에서 논의하지 않고 했느냐. 예. 결국 더 나아가서는 선거의 어떤 참패의 원인을 제공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지난 주말 사이에 일부 이런 주장에 동의하는 일부 당협위원장들이 아마 전화를 돌린 것 같습니다. 그 예. 한동훈 후보의 어떤 이 윤리위 어떤 이 해부라든지 또 징계라든지 이걸 요구했고 좀 전에 보신 것처럼 한동훈 후보 측이나 또 일부 당협위원장들은 아니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징계를 한다면 말이 되느냐라고 이제 하다가 원래 오늘 3시에 일부 당협위원장들이 이제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려고 예상이 돼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일십을 했다고 이걸 사퇴하라고 그런다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 여론이 있다 보니까 일단 좀 연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일로 거론되는 일이 있는데 바로 지난 전당대회 당시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려서 나경원 후보를 낙마시킨 사태입니다. 그 사건과 이번 일을 비유하는 목소리들이 많은데 당시 나경원 후보 목소리와 김경률 전 비대위원의 최근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저에게 오늘 이 정치 현실은 무척 낯섭니다. 저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내려놓겠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뭐 제2의 연판장 사태다. 언제고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이게 제2의 연판장 사태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우리가 예측하고 예단할 문제가 아니라 일정 요건만 되면 어떤 조건만 충족되면 반드시 나타날 그럴 현상이다. 네, 연판장 사태가 우려된다. 또 당무 개입 아니냐 이런 지적들 속에서 오늘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절 개입하지 않았다면서 전당대회 대통령실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대통령실이 어떻게 보면 경고 확실한 입장을 내놓은 것 같은데 정말 개입하지 않는다고 보시는 건가요? 글쎄 국민들께서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 해서 과연 용산이 전혀 개입하지 않을 거다라고 믿으실 분들은 별로 없어 보이긴 해요. 그러나 저렇게 메시지를 내지 않는다면 저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일단 선을 확실히 긋는 모습을 보인 건데 그 과거에도 대통령실이 지난 3.8 전당대회에도 직접적으로 개입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비판 또 그래서 그런 후과로 용산의 이 국민의힘이 용산 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소가 아니었냐 이런 비판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저 문제 그런 비판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게 당무 개입으로 확인이 되는 순간 법적인 문제가 될 소지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실이 확실히 선을 긋는 모습인데 어쨌든 이 문자라는 것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거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후보 사이에서 주고받은 건데 어느 쪽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가 나왔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이미 사실상 개입이 된 거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자 오늘 한동훈 후보는 국민과 당원 동지들이 똑똑히 보게 하겠다. 연판장 구태를 극복하겠다. 이렇게 반격을 했습니다. 자, 적극적으로 정면 대응에 나서는 전략으로 보이는데 당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 보면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해명을 해야 돼요. 해명이 저는 아직까지는 충분치 않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연판장 사태라고 규정짓는데 그러니까 당협위원장들이 이런 연판장 관련해서 누구 사퇴해라, 징계 회부해라라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옳지는 않죠. 그러나 그 조직을 이끄는 사람, 움직임을 주문하고 이끄는 사람이 대통령실이라는 증거가 아직도 없어요. 저렇게 규정하게 되면요, 마치 대통령실이 제1의 연판장 사태 했던 대통령실이 제2의 연판장 사태까지 한다. 이런 식의 맥락이 숨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건 전쟁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식의 표현은 맞지 않는 거고 분명히 진상규명을 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모 의원이 개입돼 있다 하더라도 그 모 의원이 본인이 자발적인 의사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뭐 어떤 또 다른 의사가 거기 개입돼 있는지 여부는 아직 알아보고 있지 않잖아요. 또 하나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여러 당협위원장들의 의사표시는 그러면 아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거고 한동훈 후보를 비판하는 당협위원장들의 모임 등은 이건 좀 비합리적인가요? 이런 식의 어떤 규정을 짓는 것이 저는 한동훈 후보가 오히려 구태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 문자 관련해서요. 이 문자가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문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김건희 여사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당사자예요. 본인이 사과의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보면 작년도 그게 12월 달부터 불거진 문제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된 이후에 대통령이 제의 요구한 이후예요. 근데 이걸 민주당이 바로 재결에 붙이지 않고 계속 끕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끌고 가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가 총선의 유불리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공적인 사안인 거죠. 그러니까 수단이 연락을 주고받는 수단이 뭐 개인적인 메시지라고 해서 그 사안 자체를 이게 사적인 사안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자체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거고요. 두 번째, 자 비대위원장직이면 여러 가지 유불리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받는 타격 여부에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의 개인적인 관계,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불구하고 이것이 총선 전략에 어떤 유리함으로 비출 것인지 아니 불리함으로 비출 것인지 전략적 판단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전략적 판단 본인 혼자 할 거예요? 이거 분명히 비대위 회의에 비공개라도 붙여놓고 그다음 선대가 3월 달에 출발한 이후에 뒤늦게라도 붙이고 이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지금 한동훈 후보가 이전에 했던 해명과 다시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전에 이게 처음 불거진 문제가 아니고 1월 달에도 불거졌잖아요. 그때는 박정환 수석 대변인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이건 대통령실과 공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안 맞는 부분, 그다음에 전략적으로 실패했다는 다른 후보의 주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합리적 해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제2의 연판장이든 뭐든 언급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걸 뭉뚱거려 가지고 하게 되면 그 자체가 구태적인 반응인 거죠. 네. 이 같은 문자 무시 논란에 대해 나머지 세 후보는 어제까지 한동훈 후보를 향해 공세 수위를 굉장히 높였는데요. 어제 나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구차한 변명을 계속하는 것이 본인을 스스로 옹색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해당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과 또는 그 이상의 조치도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했는데 대답도 안 한 채로 이것을 뭉갰다. 과연 선거를 책임진 비대위원장으로서 그때 책임을 다한 것인가? 한동훈 위원장께서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5차례 씹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과로서 일단 하는 게 어떻겠냐. 그리고 원희룡 후보도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가기보다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오늘 세 후보의 결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나경원 후보는 이래서 한동훈, 원희룡 후보가 총선에서 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윤상현 후보는 원희룡 후보는 자중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후보들의 전략들의 어떤 셈법, 배경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이 문자 논란 관련해서 새 후보의 약간 스탠스가 약간 좀 갈리고 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친윤 후보 포지션에서 한동훈 후보를 비판하고 있고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약간 비윤이라서 양쪽 다 비판적이고. 근데 약간 이 문제 관련해서는 한동훈을 조금 더 공격을 조금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윤상 후보 같은 경우에도 두 후보를 다 이제 뭐 다 양자 비판하는 그런 입장인데요. 저는 여기서 이제 한동훈 후보가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원희룡 후보의 네거티브 전략에 약간 좀 말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도 계속 이제 뭐 총선 패배 책임자, 총선 패배 책임론 그리고 배신자론을 확실하게 보여준 게 저는 이 문자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무적으로 판단을 잘 못해서 이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놓쳤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친한데도 불구하고 뭔가 본인의 뭐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여기서 쉽게 말하면 절윤을 여기서 이때 1월부터 한 거죠. 이거를 보고 이 원희룡 후보가 공격하는 책임자 그리고 배신자론이 완벽하게 약간 먹힌다. 그럴 때는 저는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벗어나는 이 전략에 말리면 안 되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대응을 하면서 오히려 이 사건을 조금 키우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 해명 중에 아까 윤기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김건희 여사와 다른 문제로 김건희 여사 본인 말고 다른 문제로 이야기를 했으면 이게 사적인 통로에서 채널로 이야기하는 거 맞냐 이런 논란이 있었을 텐데 김건희 여사가 이 문제의 당사자거든요. 당사자랑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이게 사적인 뭔가 이슈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그런 비판을 받을까봐 이제 거기서 이제 방어막을 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해명이 완전히 명쾌하진 않다. 그래서 저는 빨리 한동훈 후보가 이 네거티브 이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다른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원희룡 후보는요. 그 한 후보와 김 여사 둘 중 한 분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문자를 모두 공개하는 것이 오해를 푸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자 전문 공개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아니 개인적으로 이렇게 오가 문자를 공개한다는 게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지난번 뭐 서울의 소리라든지 또 최재형 목사 문제라든지 다 이 문자가 공개됨으로 해서 큰 파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대통령 영부인과 어떤 비대위원장 간에 관한 문자는 극히 두 사람 간의 어떤 문자인데 이걸 지금 다 공개하라고 그러면 이거 만약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공개가 됐을 경우에 그에 대한 후폭풍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그게 우려스럽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한 이게 문자라는 게 당시 이제 이 김건희 여사의 사과 문제는 단순히 이거는 뭐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그렇다면 이 문제는 대통령실에서 결정을 해서 대통령실을 실행하면 되는 문제예요. 아니 사과 문제를 왜 당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좀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 이 사건의 주체, 책임 이것 자체는 대통령실에서 공식 라인을 통해서 결정해서 실행하면 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걸 당으로 책임을 넘겼단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실은 그 다음에는 일체 행동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에서 사과라는 이야기를 썼지만 그 이후에 사과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한동훈 위원장 때문에 지금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그 논법이 되나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하라 그랬으면 하고 안 하라 그랬으면 안 하고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한동훈 위원장이 또 공개적으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처리를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거 자체는
결국은 사과에 대한 어떤 입장 표명을 하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문자의 어떤 보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어떤 이 공식적인 어떤 중요한 사안 자체를 그럼 대통령실의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은 뭐 하고 있는 건가요? 거기서 논의해야 될 사안 아닌가요? 대통령이 결정해야 될 사안이고 그거를 그 라인을 통해서 이야기했다는 게 일단 이해가 되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떻게 두 사람 간의 문자가 이렇게 공개될 수 있죠? 저는 그거 자체가 의문스러워요. 누가 공개를 했을까? 네. 아니 그것이 예를 들어서 이 공개를 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파문이나 등등이 있을 텐데 누군가는 공개를 했을 텐데 글쎄요. 저는 이것 자체가 지금 이 전국을 정말 정권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어떤 행위로서 볼 때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조금 보태면은 이제 말씀에 일단 동의하고요. 다만 제가 생각해 볼 때 이런 점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 입장이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선거 전략상 사과하는 것이 옳은지 그런지, 그러니까 이 사과하는 것이 옳은 거 그런 걸 떠나서 선거에 긍정적 영향인지 부정적 영향인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물론 그때 공천전이기 때문에 잘 보고 싶은 사람도 있었겠죠. 따라서 모 의원들은 사과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과해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비대위원장 수락연설을 할 때 나는 출마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가장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천을 앞둔 사람들은 사실은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현실이고. 그러니까 공천을 앞두지 않으신 분이 의견을 물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의 입장을 선거 전략상 입장을 알려달라고 이거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구든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은 해야 됐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래서 부당하다 아니면 저희 의논해보겠다. 이런 답은 해주고 나서 왜냐 이게 예의나 모욕 이런 걸 떠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모욕과 예의 범위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네.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상의 문제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비판을 하는 것이지 아니 김건희 여사하고 한동훈 위원장하고 두 분이 어떤 관계이든 어떤 모욕감을 줬든 이런 거는 좀 관심 없어요. 근데 그냥 저도 후보자였지만 선거 때 어떤 것이 유리한지 불리한 것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당연히 판단했어야 된다. 그 판단을 반영한 회의라도 있어야 되는 거고. 정무적인 판단이 좀 없었다. 당연한 거죠. 그거를 갖다 지금에 와서 대통령실 당신들이 알아서 할 얘기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맞는 얘기지만 당시 선거를 앞둔 국면에서는 조금 저는 이해하기 어렵다. 제가 좀 여기서 한마디 좀 첨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문자를 공개해야 된다는 쪽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 문자를 처음에 공개가 됐을 땐 김건희 여사께서는 이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 사과를 할 의지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는 지금 그 당시 본인의 기억으로는 여사께서 사과하려고 하는 의지가 별로 없었다. 이것은 구구하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더 많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양측의 진실 공방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예의 문제는 저도 떠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은 정말 궁금해요. 지금 이게 여사는 이 문제가 총선 과정에서 시작이 됐지만 지금까지 풀리지 않은 숙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여전히 궁금해하거든요. 여사께서 진짜 사과의 의지가 있었다면 왜 지금까지 사과를 안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당시에 사과의 뜻은 보냈지만 정말로 사과하고 싶지 않았던 것을 얘기하는 거라면 지금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건지 하는 부분도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반드시 좀 규명이 좀 되고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문제는 공개돼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비대위원장으로서 당시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선거의 이슈였다면 여사를 어떻게 설득하든 대통령실에 어떻게 설득했든 이 문제의 사과를 이끌어냈어야 됐던 것이 아닌가라는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 하는 부분도 좀 고민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 관련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주 전당대회 후보 접수를 받는데 이재명 전 대표가 아직까지는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연임 도전, 기정사실로 봐야겠죠? 그렇죠. 그건 변함없는 사실. 굳이 그러면 사퇴를 왜 했겠습니까? 결국 이제 연임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이제 아마 여론의 동향, 또 여론을 어떻게 하면 이제 이 계속 연임하는 데 부정적 여론을 줄일 것인가, 이 문제에 집중돼 있는 것이지. 실제로 하고 안 하고는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연임을 했을 경우에 과연 당의 어떤 전적인 지지율이나 이런 것에 도움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 또 지금 현재 계속되고 있는 어떤 사법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처리 과정 이거와 연결된 문제라든지 아마 그런 것들을 이제 고심을 하겠죠. 네. 더군다나 이제 당이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이재명 대표 정말 완벽한 1인 체제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과연 그런 것들이 앞으로 도움이 될 건가? 아마 이런 데 대한 이제 판단. 문제는 이제 또 아마 이제 김두관 전 의원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혼자 나올 경우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김두관 전 의원이 아마 좀 나와주면 그나마 그래도 모양새를 취할 텐데 문제는 선거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 좀 전에 이제 경선 이야기했지만 선거란 거냐 한 번 더 붙어놓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도 비판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자칫하면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어떤 비판이 어떤 그동안 숨어 있었던 것들을 터트리는 효과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출마해서 플러스 되는 측면도 있고 출마하지 않아서 또 이 플러스 되는 측면이 있고 지금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부분은 출마를 했을 경우에 자칫하면 반 이재명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가능성 이거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딜레마에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이 김두관 전 의원의 출마 여부가 굉장히 관심인데 경남노당 위원장 사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출마에 좀 기운 거 아닌가라는 게 당내 의견이던데 뭐 일각에선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고. 네, 뭐 김두관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재명 대표를 이기겠다 이런 생각으로 출마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본인도 이야기하듯이 지금 이재명 민주당이 일극 체제로 비판받고 있으니까 그것은 아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민주당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제 출마 의지를 조금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남 도당위원장 사퇴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주에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이라서 이재명 대표는 물론이고 김두관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아마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당내에서는 분위기가 약간 좀 반반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성호,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괜히 들러리 쓴다 나오는 게 본인한테도 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대표적인 친명 의원이라고 할 수도 있는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게 도움된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친명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 혼자 만약에 이제 그 추대하는 분위기로 가면은 네. 전당대회에서 뭔가 약간 그림이 조금 이상하다. 오히려 한 명 정도는 출마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이재명 반명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이제 전당대회 아니면 선거 기간을 끌고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 명이 나오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극 체제에 대한 좀 비판이 있고 있는데, 자, 이 대표 경선과 달리 최고위원 레이스는 그런데 뜨거운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최고위원 후보들 대부분이 이 친명계인데다가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이재명 일극 체제가 더 강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제 여러 다양한 당내 의견들이 반영되는 게 최고위의 기능이잖아요. 이제 물론 합의제는 아니고 협의제겠지만 다른 목소리들이 나와서 그것들이 의사결정에 녹아 들어야 되는데 사실 저렇게 되면 물론 당원들이 뽑는 거니까 이의 제기할 수는 없지만 이재명 당대표에게도 아마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오히려 저는 김두관 의원이 경선 과정에서 심한 말들을 안 하게 되면 저는 얻는 표에 따라서 김두관을 위한 이번에 대표 경선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되는 거고, 근데 거기서 싹이 트는 게 이제 김두관 의원이 싹이 틀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이 최고위원님들이 보탤 거예요. 왜냐하면 연설을 하게 되면요 오로지 똑같은 목소리가 계속 나오잖아요. 최고위원들 중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주목받는 분들이 없을 거고, 그러다 김두관 의원만 주목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최고위원들의 저런 행태들과 형식이 오히려 김두관 의원을 돋보이게 하는 전당대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검사 탄핵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는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죠. 곽상원 의원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1명에 대해서 기권표를 던졌는데 이게 또 당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내 일각에서 원내 수석 부대표직에서 사퇴해라. 징계하라, 탈당하라 이런 내부 비판이 나온다고요. 참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정당들이 조금이라도 어떤 당의 어떤 입장과 어긋나면 무조건 사퇴하라 이런 이야기만 벌써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곽상원 의원은 이제 법조인 출신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아마 검사 탄핵안을 꼼꼼히 살펴봤을 것 같아요. 저도 이 4명의 탄핵안을 아주 줄쳐가면서 꼼꼼히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미 기수된, 즉 행동이 있은 불법과 헌법 위반 이걸 가지고 우리가 탄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형사적인 어떤 처벌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조사를 해서 기소를 해서 심판하는 이런 절차지만 탄핵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 있는 것처럼 또 대통령은 이제 형사상 소추를 할 수 없으니까 당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어떤 이 지지 발언 이것 때문에 이제 탄핵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미 그러니까 확정적인 어떤 일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탄핵안 내용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박상용 검사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할 수 없은 이상한 행동들을 가지고 지금 확정되지도 않고 본인은 전혀 부인하고 있는 그냥 어떤 이 소문만 가지고 지금 탄핵안을 올렸거든요. 나머지도 그렇습니다. 보면 다들 의혹 중에서 하나라도 사실로 증명되고 입증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자신합니다. 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탄핵안을 올리니 곽상원 지금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은 법전에 양심이 있는데 이거는 아니지 않는가? 라는 것 때문에 지금 본인이 기권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뭐 장외에서 그냥 이 비판하고 이러는 것인데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앞으로 정말 이 당내에서 조금의 합리적이고 어떤 원칙적인 양심의 소리를 내면 바로 이렇게 당하는구나라는 느낌들이고 특히 이 정말 탄핵안 가지고 한번 냉정하게 한번 보십시오. 정말 민주당 의원들도 냉정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과연 이게 정말 탄핵으로서 적절한 사유인지 아마 나중에 본인들 이 결정이 나오면 굉장히 창피하실 겁니다. 자, 일단 뭐 원내 부대변인인 이 곽 의원이 당론을 안 따르는 거에 대한 이 반발이 좀 굉장히 큰 상황인데, 자, 친명 인사로 꼽히는 이 김지호 부대변인도 이 진술 조작에 의한 날조된 사건이라 확실한다 이러면서 곽 의원 비판에 가세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김지호 부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최고위원회 또 출마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어떤 특정 개인의 판단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그 비판한 건 제가 그 글을 봤는데 비판했다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동의해달라는 쪽으로 네. 요구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정도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본인도 좀 약간 좀 자제할 필요가 있었다. 저는 왜냐하면 지금 곽상원 의원이 4명의 검사 탄핵안 중에 3명에 대해서는 찬성했어요. 예. 그리고 이 박상용 검사 건에 대해서만 판단의 근거가 내가 판단할 땐 판단의 근거가 조금 부족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권하되 앞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서 내가 확신이 들면 찬성할 거다라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더 이거를 뭐 이렇게 확대시켜 나가는 건 좀 의미가 별로 없어 보이고요. 지금 곽상원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법조인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들어가 있는 많은 그 내용들 그중에 한 가지라도 조금 미심쩍어 보이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겠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에서 그 정도 상황까지는 용인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했다라는 것은 좀 너무 과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검사 탄핵의 후폭풍이 상당히 거셉니다. 민주당은 어제 이 검사 탄핵이 불법 행위라며 반발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향해 날을 세웠는데 발언 함께 듣고 오시죠. 검사들은 자신들을 대한민국 공무원이 아니라 법 위에 존재하는 신성 불가침의 존재로 여깁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은 허세 부리지 말고 정말 살아있는 권력인 김건희 여사 수사나 제대로 하기 바랍니다. 한민수 대변인이 김건희 여사 수사나 제대로 하라면서 직격했는데,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민수 대변인도 기자 출신이거든요. 예. 과연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사를 쓸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묻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이런 탄핵이라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근데 이 4명이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를 했다라는 검사들이에요. 그리고 이미 이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이미 12년 전 사건입니다. 자, 그걸 가지고 이제 와서 지금 이미 판결까지 다 끝났어요. 이미 재판 판결 다 끝났고 그리고 어떤 적용법조 이거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거 가지고 또 탄핵을 했는데 문제는 그 명예훼손만 있는 게 아니라 배임 증수죄 혐의가 같이 묶여지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미 법원에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 그걸 가지고 한다라는 거지. 좀 전에 뭐 지금 검사 회유, 뭐 술잔을 했다든지 아니 그게 본인이 지금 이 거부했지 않습니까? 거부한 게 아니라 반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화영 전 경제부지사가 평화부지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그렇게 술 안 마셨다고.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처음에 이 나왔을 때 이재명 대표가 이거 100% 사실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가 사실이죠? 자, 이런 걸 가지고 자꾸 국민들을 하니까 탄핵에 대한 것들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지고 더군다나 지금 조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의미는 아니 이미 기소장을 내놨는데 이제 수사하겠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조사를 왜 합니까? 이미 탄핵안이 됐으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탄핵안이라는 거는 명백한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하는 건데 이제 조사해서 살펴보겠다? 네. 아니 그러면 공수처 수사를 해야죠. 왜 탄핵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자, 김용민 원내 정책수석 부대표는요, 이 집단 행동으로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면 이건 내란 행위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민주당이 이번에 검사 탄핵 이런 뭐 행보에 대해서 약간은 좀 비판적이고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군인, 경찰 이런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집단들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검사도 마찬가지인데 이 검사분들이 한 번에 모여가지고 집단행동으로 뭔가 어쨌든 이것도 민주당의 탄핵 소추 발의도 어쨌든 국회의 권한이거든요. 이 권한을 실행한 것 자체에 대해서 집단행동을 한 것 자체는 굉장히 약간 좀 부적절하다. 그래서 저는 이 검찰에 어떻게 보면은 국회에 대항하는 그러니까 항명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자제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검찰도 물러서지 않고 정면 대결에 나서면서 민주당과 검찰의 대결로 치닫는 모습인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법적 대응을 시사했고요. 여기에 또 검사 4명이 모두 민주당이나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이라는 점에서 보복적 탄핵 아니냐 이런 지적 계속 나오고 있는데 또 법조인이시잖아요. 법조인 출신으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보복성 탄핵 또는 재판 진행 방해 탄핵, 그다음에 수사 진행 방해 탄핵이죠. 왜냐하면 저게 탄핵 사유가 명백하다 그러면 예전에 안동환 검사 같은 경우에는 뭐 기각이 됐지만 어쨌든 이전에 재판 과정, 수사 과정이 다 어느 정도 드러난 사안이잖아요. 예. 이것이 탄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만 남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전혀 달라요. 사실관계가 말씀하셨지만 이미 밝혀진 상태도 아니고 이미 아닌 것들이 밝혀진 상황이 많아요. 탄핵 사유 중에. 그렇다면 면책특권, 국회의원이 이제 표결과 발언에 대해서 이건 뭐 형사상, 민사상 책임 안 진다. 이게 면책특권 아니겠어요? 근데 만약에 허위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알면서도 그런 발언을 했다, 표결을 했다. 그럼 그거는 명예훼손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검사들이 고소를 한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탄핵 소추를 갖다가 국민이 어떤 피해를 입었던 사안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하게 되면 그나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아까 4명의 이 사안들 보면요. 대장동 수사 2명, 그다음에 대북송금 사건 수사 1명, 그다음에 돈봉투 사건 수사 1명이에요. 네. 전부 다 민주당 내지 민주당 관계자분들에 대한 수사입니다. 이게 국민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재판에 이 수사했던 사람들이 직관을 합니다. 직접 나가서 공판 진행을 하죠. 이거 못하게 한 거죠. 그다음에 수사 하나 진행 중인 사건이 있죠. 예. 돈봉투 사건은요. 지금 출두를 안 합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근데 그분 탄핵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수사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민생과 무슨 관련이 있죠? 그다음에 헌법 기초를 한 우리 헌법에 만든 사람들이 원래 이런 사정을 예정하고 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그러니까 직권을 남용한 거고 성역을 만든 거고 글쎄요. 저는 김용민 의원님 말씀처럼 집단적으로 헌정 질서를 흔드는 거고 다 이 주어를 바꾸면 돼요. 목적어나. 이거는 민주당이 좀 심각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사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어제 기존 재판과 수사를 원칙대로 하겠다면서 필벌이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했다고 해서 그 검사를 탄핵한다면 우리에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껏 해오던 대로 기존의 수사와 재판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행해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처벌이 뒤따른다, 필벌이다 하는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총장은 죄 지은 사람은 필벌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 필벌 대상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뭐 그렇겠죠. 근데 저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말씀, 뭐 원론적인 말씀으로는 맞지만 그 원론적인 부분에 일반인들이나 권력자는 해당되는데 그 못지않은 권력을 갖고 있는 검사들은 해당이 안 될까라는 측면을 전 지적을 좀 할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 대표가 죄가 있으면 이재명 대표 죄값 받아야 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검사들도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를 했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의 말씀은 네. 한쪽으로만 편도되어 있는 이 제 식구 감싸기에 불과하다. 지금 검찰 스스로의 자정 기능을 보인 적 있습니까? 아까 윤기찬 부위원장님께서 안동환 검사 그 탄핵 기각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안동환 검사가 그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서 기소했던 거, 그거를 보복성 기소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위법하다라는 걸 인정했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검사를 탄핵시킬 정도로 중대했냐 하는 부분에서 그렇지 않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각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안동환 검사에 대해서 과연 검찰총장이 어떤 내부 징계를 했는지 저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필벌이라고 얘기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모든 사람들이 법 앞에 평등한
조건을 검찰총장도 맞춰줘야 된다. 그런 부분들은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어떤 조직이든지 자기 이기주의가 있잖아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만든 게 뭐죠? 공수처를 만들었습니다. 공수처라는 게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금 뭐 이 고위공직자들, 검사, 판사를 수사하는 기구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해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왜 그 기관은 지금 수사를 늦게 한다는 이유로 그냥 무시해버리죠? 자, 저런 사안이 있으면 공처 가서 수사해서 거기서 일단 걸러내고 확정된 사실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탄핵하도 늦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공처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럼 뭐겠습니까? 공처 그럼 해체해야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근데 지금 보면 결국은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이 탄핵으로서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검찰에서 아니 이거 부당하다 그러니까 내란이다 그러고 본인들은 어떤 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는 사실들에 대해서 탄핵하고 뭐하고 다 하는 거는 괜찮고 검찰이 이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는 내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공처를 왜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그 조직을 이용해야지 그것 자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무시해버리지 않습니까? 네, 이 공수처를 이용하면 된다. 그리고 이 탄핵 사유가 사실 확인이 입증이 안 됐는데 일단 탄핵을 해놓고 이유를 찾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주장이신데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일부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공수처를 민주당이 만들었기 때문에 왜 민주당이 만들어 놓고서 그걸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는데 민주당이 만든 거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공수처가 민주당 휘하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행정부의 대통령이 행정부에 속해 있고요. 거기에서 대통령이 공수처장도 임명을 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들 때문에 민주당이 탄핵이라는 것을 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탄핵안을 지난번처럼 헌법재판소로 바로 보내보니까 결국 이렇게 안동환 검사처럼 위법성이 인정돼도 그렇게 해서 기각이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법사위에서 다시 한번 적법성이라든지 적절성을 따져보겠다 해서 지금 이 탄핵안에 대한 조사를 해보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고 하시면 그럼 어떤 방법이 있는가? 과연 그냥 공수처에다가 맡기면 다 해결이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제가 반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요. 일단 안동환 검사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징계 시효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식구를 편드는 것이 아니고 징계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탄핵이 뭐가 문제냐면요.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 밝혀지면 또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면 그때 탄핵소에 해당하는지 국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돼요. 그런데 탄핵 만약에 소추 의결을 하게 되면 직무정지됩니다. 이건 헌법재판소법을 그럼 민주당이 고쳐주면 돼요. 직무정지되게 되면 약 한 뭐 180일 정도, 6개월 정도가 기본적으로 직무수행 못 하잖아요. 그럼 현재 나가서 이재명 대표 공판 참여해야 되는데 못 하는 거죠. 수사 못 하죠. 이거 다 배제되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만약에 법사위에 회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가 재판 과정, 수사 과정에서는 서로 공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법사위 일방적으로 당합니다. 이게 인민재판에 회부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분 검사들이 가가지고 그 법사위에 있는 두 분의 변호사 출신 이재명 대표 및 그 관계자 변호했던 분들이 그분들한테 신문을 해요. 감정이 안 섞이겠습니까? 저는 이래서 객관적이지 못한 법사위에서 검사들 상대로 해서 신문하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뭔가 훼손시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어떤 뭐 감정이 있고 목적이 있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절차는 지켜야 되고 한계는 지켜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런 건 하면 안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민주당이 탄핵에 대해서 조금 더 공적인 이런 뭐 기능을 수행하는 거다라고 하시려면 탄핵 헌법재판소법 탄핵 소추 의결 시에는 직무가 정지된다는 거를 개정하면 그나마 저는 좀 믿어드리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또 법 고치면은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안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법사위에서는요, 이르면 7월 중순부터 이제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가장 먼저 조사하는 대상은 지난 국정농단 전국 당시에 장조 씨와 뒷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철 검사로 알려졌는데 청문회 어떻게 전망하세요? 또 나가서 손 들고 있으라 그러겠죠.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서 손 들고 있으라고 10분 퇴장시키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장시호 씨가 이 문제는요, 이미 본인이 밝혔습니다, 입장을. 자신이 좀 이게 과장되게 한 이유에서 친구한테 그렇게 했다라고 본인 자체가 스스로 사과도 하고 이미 이 사태가 밝혀지기 이전에 김 검사에게 미안하다고 그러고 사과까지 한 사안입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탄핵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가 뻔히 알지 않습니까? 정청래 위원장 어떻게 사회 볼지 어떻게 할지 지난 입법청문회 봤지 않습니까? 예. 저는 정말 민주당이 잘못하는 게 뭐냐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려면 정말 이런 사안 자체, 특히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비공개로 해서 정말 따져보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하면 모르겠는데 아마 열려서 한번 보십시오. 이제 과관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미리 예측하건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창피 주기, 정말 모욕 주기 이런 식의 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법사위에서 뭘 한들 과연 국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네.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난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 청문회로 앞으로 있을 법사위 청문회 분위기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검사 탄핵 사태 자체가 결국에는 이재명 전 대표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거다라는 시각도 사실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부 뭐 보도에 따르면은 대표가 약간 좀 부담스러워한다. 그런데 이거를 추진하는 뭐 의원들이 대표를 약간 설득했다. 이런 보도도 제가 본 것 같거든요. 이게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 아니면 민주당한테 크게 도움이 될지 도움이 되지 않을지는 여러 가지 이제 좀 다퉈볼 생각이, 그러니까 다퉈볼 여지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이제 검사 탄핵 자체가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거를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아까도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들이 이걸 단체적으로 집단 행동을 보이면서 항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한테 계속해서 명분을 주는 것이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윤기찬 부위원장님 말씀에 대부분 공감하는데 저는 검사들이 자정 능력이 지금까지 이제 자정 능력을 못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그 직무정지나 뭐 이런 것을 굳이 고칠 필요가 있나? 저는 충분하게 여기서 따져보고 만약 여기서 팩트가 안 된 부분 또 각상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박상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이게 탄핵 사유인가 뭐 이렇게 이제 그 지금 나온 이슈에 대해서 탄핵 사유인가에 대해서는 뭐 일부 약간 좀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법사위에서 한번 따져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 4명의 탄핵 대상 검사들 가운데 3명이 직접적으로 이재명 전 대표 수사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발 약간 떨어져 있는 이 김영철 검사 먼저 부른 다음에 약간 여론 눈치를 한번 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김영철 검사는 사실은 이제 반부패 수사부장 할 때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현재는 그 대검의 반부패 수사 과장하고 있고 총괄하고 있는 거죠. 따라 저는 그 돈봉투 사건의 수사를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덜 되게 하기 위한 겁방용 또는 수사 방해용이다. 업무정지되면 수사 지휘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돈봉투 사건의 수사 대상 그 의원님들이 현재 안 나옵니다. 3차 수사까지는 안 나와요. 그럼 이제 강제 수사하겠다고 언론에 나왔잖아요. 강제 수사를 막기 위한 저는 그런 선택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 그 거기에 의원님들 해당이라 되신다는 의원들이 본인들의 무죄를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게 지금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강제 수사를 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조차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 게 없어요. 그렇다 보면 사실상 그 앞에서 했던 수사도 제대로 못 해놓고 더 수사를 크게 확대시켜서 벌리기만 하겠다? 그거에 말맞다는 민주당 의원들 모욕 주고 망신 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저는 뭐 그 부분 때문에 뭐 이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먼저 하겠다라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뭐 다 나름의 순서를 정하는 바가 있겠죠. 네. 근데 어쨌든 뭐 지금 그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무마시키거나 연장시키거나 아니면은 겁박 주려고 하는 그 노력은 아닌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0초만 말씀드리면 아니 윤관석 의원님께서 봉투 10개를 줬다고 일단 재판정에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10개를 누구한테 줬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건 당신들이 밝혀라 검찰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10명은 밝혀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건 수사미진이죠. 직무유기죠. 하기 때문에 저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건 민주당이 좀 참조를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 아마 청문회에 김영철 검사 나와서 이야기할지도 모르죠. 아, 그렇습니까? 뭐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청 인근에서 역주행 참사가 발생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이번엔 80대 운전자가 서울역 인근에서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길을 지나던 2명을 치고 벽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 변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편도 3차선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오른쪽으로 방향을 꺾습니다. 잠시 뒤 인도를 걷던 행인 한 명이 차량에 부딪혀 쓰러집니다. 뒤이어 또 다른 행인과도 사고를 냈지만 차량은 멈춰서지 않습니다. 깡총 맞으라고 가까이 와보니까 사람이 소리가 딴 사람들한테 물러달라고. 서울역 인근 주유소 앞에서 8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을 치었습니다. 사고 차량은 보행자를 친 뒤 이곳 벽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 저기서 이렇게 바로 박았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난리 났다니까. 놀라서 우리 다 뛰쳐나왔어요, 집에 있다가.
사고를 당한 보행자 2명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엔 39,600건을 넘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의 20%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보신 것처럼 역주행 사고의 여파로 이 페달 블랙박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들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평론가님, 저 보신 것처럼 이 시청역 사고에 이어서 이제 서울역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운전들 사이에서는 이 페달 블랙박스라는 거 있잖아요. 이 페달 거기 따로 카메라를 달아서 이거를 아예 그냥 의무화하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많은 운전자들이 혹시 내가 급발진 사고를 당하면 어떡하지? 라고 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나중에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블랙박스하고 뭐 EDR 기록 장치 이런 게 있지만 이게 결정적인 증명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뭘로 내가 피해를 당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겠느냐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차라리 그 페달 부분에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량이 움직였다라는 게 증명이 되면 내가 당한 피해가 증명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페달 블랙박스 이거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고 일부 블랙박스 판매 사이트에서는 주간 인기 상품 순위에서 지금 그 페달 블랙박스가 1위, 2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더 논란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국내에서 아직까지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가 0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뭘로 좀 증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설치하면은 급발진을 입증 받는데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기존의 블랙박스나 EDR보다는 좀 더 강력한 증거가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자가 차량이 움직이는 그 순간에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다는 게 증명이 된다면 그건 확실하게 차량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블랙박스, 페달 블랙박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거를 달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예요? 기존 블랙박스하고 시간대를 정확하게 맞춰야 됩니다. 만약에 시간대가 서로 다르게 나오면 나중에 증명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뒤죽박죽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간대를 반드시 딱 맞춰서 설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 실제로 이제 선진국에서 많이 이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효과가 있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페달 블랙박스 차원이 아니라 아예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라는 걸 달고 있거든요. 그게 일본 차량에 지금 93%에 설치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설치가 된 다음에 최근 10년 새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상자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악셀레이터를 잘못 밟을 수 있는데 그게 없어진다 이거죠. 이게 어떤 식이냐면 이 앞에 장애물이 있는데 사람이 브레이크인 줄 알고 악셀을 밟을 수가 있잖아요. 그 경우에 앞에 장애물을 감지하면 차량이 저절로 감속한다는 거죠. 아니면 악셀을 밟지 말라고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이런 식의 장치를 지금 일본이 내년 6월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정부 차원에서 아예 이런 장치를 의무화할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월드 클래스 손흥민 선수의 소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 뭐 가는 곳마다 많은 팬들이 몰려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는데 어제는 또 이 영등포가 들썩들썩했다고요. 네, 손흥민 선수가 어제 영등포구에서 어떤 축구와 관련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대형 쇼핑몰 건물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손흥민 선수가 뭐 토크쇼도 하고 사인회도 하고 그랬는데 수많은 팬들이 몰려들어서 막 1층은 물론이니와 2층, 3층, 4층까지 많은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네, 화면 보고 있는데 어제 행사가 5층 규모 대형 쇼핑몰에서 열렸는데 정말 손흥민 선수를 보려는 인파로 꽉꽉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손흥민 선수 아직 월드 클래스가 아니다 라면서 겸손한 면모를 보이는가 하면 전날 조기 축구 현장을 손 선수가 갔었는데 그 현장에 대해서 사과까지 했었다고요. 얼마나 위험했길래요? 지난 5일에 손흥민 선수가 조기 축구장 용인에 있는 조기 축구장을 찾았는데 거기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왔다더라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린 거예요. 오, 지금 저거예요? 조기 축구장이면은 작은 데잖아요. 예. 2천여 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의 안전 신고가 13건이 접수가 됐고 지역 경찰 수십여 명이 출동한 거예요. 사람들이 네. 손흥민 깔리는 줄 알고 시겁했다 뭐 이런 글들이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가 사과할 이유는 없지만 어제 축구와 관련 행사에서 또 저로 인해서 사람들이 몰려서 그 상대편 축구 선수들한테 좀 죄송했다라고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뭐 일단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서 천만 다행인데요. 자, 손흥민 선수는 또 이 토트넘 주장으로서 소속팀 챔피언스리그 우승과 대한민국의 월드컵 4강 재현 중 어느 거를 고르겠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야,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승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어느 팀이 우승? 소속팀의 리그 우승, 챔피언스 리그 우승, 한국의 월드컵 4강 뭘 선택하겠느냐라고 하니까 리그 우승, 챔피언스 리그 이거 구분하지 않고 그냥 우승이 하고 싶다. 그러니까 월드컵 4강도 좋지만 나는 운동선수라서 위너에 대한 열망이 있다. 네. 우승이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손흥민 선수가 이적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손흥민 선수 오늘 새로운 시즌 준비를 위해서 영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출국장으로 배웅 나온 팬들에게 손인사하고 또 사인으로 화답하기도 했는데 생일 축하 케이크도 받았어요. 네, 손흥민 선수가 내일이 생일이거든요. 오늘 출국했는데 이제 많은 팬들이 하루 앞당겨서 생일을 축하한 거죠. 그래서 공항에서 많은 분들이 인사도 하고 저렇게 생일 케이크로 축하도 하고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이 손흥민 선수 보면 항상 그 공항 앞에 나와 있는 팬들에게 일일이 저렇게 다 사인해주고 네, 또 사진도 이렇게 찍어주는 거 보면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월드 클래스 맞는 거예요. 월드 클래스는 당연히 맞고 그렇네요. 월드 클래스가 아니라는 거는 루머라고 할 수 있고 알겠습니다. 이달 말에 다시 입국해서 한국에서 축구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현금 5천만 원이 발견돼서 경찰이 조사에 나섰는데 같은 아파트에서 어제는 또 2,500만 원 현금 뭉치가 발견이 됐다고요? 예,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의 화단에서 어제 환경미화원분이 검전 비닐봉투 안에 현금 2,500만 원이 들어있는 걸 발견해서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아파트의 화단에서 지난 4일에는 또 경비원이 순찰 도중에 현금 5천만 원이 든 검정 비닐봉투를 발견했었는데 네. 지난번에 5천만 원 발견된 곳하고 이번에 2,500만 원 발견된 곳이 1m 정도 거리라고 합니다. 가깝네요. 예. 거의 같은 곳이라고 해도 될 정도의 그런 곳인데 이 현금이 은행용의 띠지 있잖아요. 거기에 묶인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저 띠지에 은행명이 있으니까 저 은행에 연락해서 주인을 좀 찾아볼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경찰이 일단 CCTV 추적을 하면서 저 띠지에 적힌 은행 거기를 찾아가서 인출자가 누구냐 그걸 조사하고 있는데 향후에 혹시 이게 또 범죄 관련성이 있는지 그 여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자, 근데 또 얼마 전에는 이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돈이 아닌 금괴가 발견된 적도 있다고요? 네, 서울 반포의 고가의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쓰레기 치우시는 분이 그 CD 플레이어 케이스를 딱 주웠는데 무거운 거예요. 열어보니까 그 안에서 금괴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이제 주인을 찾아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좀 강남의 고가 아파트 일부 쓰레기 수거장에서 이런 식의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쓰레기장들을 노다지 광산이다 이런 식으로 부른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거기서 100만 원짜리 수표 100장이 든 봉투가 발견된 적도 있었습니다. 네, 보통 비상금을 숨겨뒀다가 그걸 잊어버리고 실수로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최근에 버려진 운동기구에서 돈다발이 또 나오기도 하고 물건을 버리기 전에 혹시 내 비상금 거기에 들었었나 꼼꼼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 오래된 옷이나 책을 버릴 때도 책갈피 같은 데 돈이 있는지 잊어버리기 쉽거든요. 근데 최근에 고철을 수집하던 70대 노인이 아파트에서 버려진 운동기구를 딱 주워가지고 해체를 했었는데 그 안에서 5만 원권 돈다발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나서서 주인을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90대 국가 유공자분이 연금으로 받은 돈을 운동기구 안에 모아뒀다가 깜빡하고 그냥 버렸던 겁니다. 그걸 다행히 주인을 찾아줬던 사례도 있었고 그 외에도 또 어떤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을 세탁기에 넣어놨었는데 치매에 걸리신 거예요. 기억을 못하고 세탁기를 버리셨다가 다행히 또 주위에서 찾아준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찾지 못하는 돈이나 이 귀중품을
대신 찾아주는 업체도 등장했다고요? 미국의 신종 그 직업이 등장했는데 덤스터 다이버라고 합니다. 덤스터가 대형 쓰레기통이라는 뜻인데 예. 바로 그 고급 주택가 그런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귀중품을 찾는 그런 신종 직업이라고 하는데 주당 수입이 $1,000, 100만 원 이상 되면서 가끔 가다가 대박이 터지는 경우도 있다고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들의 판다, 푸바오 소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철원 사육사와 푸바오가 3개월 만에 다시 만났다고 하는데 지난 4월 푸바오와 이별하면서 꼭 보러 가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이제 결국엔 지킨 거네요. 네, 강철원 사육사가 언제 푸바오를 만날 것인가 그게 한중 양국의 많은 분들의 관심사였었는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4일부터 5일까지 드디어 강철원 사육사가 중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선스핀 기지를 방문해서 푸바오를 만났습니다. 네, 그래도 3개월이나 지났는데 푸바오가 과연 할아버지를 알아봤을까 못 알아봤을까가 궁금해요. 네, 많은 분들이 그거 참 궁금했었는데 네. 이제 강철원 사육사가 푸바오를 부른 거예요. 불렀더니 푸바오가 뭔가 그 목소리에 반응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강철원 사육사 쪽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강철원 사육사를 알아본 것이 아니냐 뭐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호우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서해상에서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대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충청과 경북을 중심으로 다시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는데요. 오늘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충청과 전북 북부, 경북 북부에 20에서 60,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역에 비 예보 들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하늘 흐린 가운데 습도가 높아 무덥습니다.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이 29도, 대구가 34도 예상됩니다. 앞으로 한 주간에도 비 소식이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7일 TV조선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